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이제는 당나라의 문화가 어땠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일본의 무사시대로 넘어가기 전의 역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동아시아의 4대 요소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는 217페이지, 218, 219페이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는 이제 4페이지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자, 국제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당나라는 말이죠. 전 세계 제국이 됐잖아요. 사실상 당나라의 위세가 동아시아 전체를 완전히 호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나라가 그렇게 커다란 제국을 구성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은 당시에 이 당나라가 그렇게 발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당나라가 국가를 잘 다스려서 영역을 많이 확장해 나간 만큼 바로 본국에서도 당나라의 그렇게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서 국가를 발전을 시키려고 생각했었던 그런 측면이 강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이 당나라에게 파견하게 됐었어요. 대표적으로 먼저 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국제도시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계획도시였었습니다. 어떻게 계획도시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바로 당나라의 수도는 네모나다고 한다면요. 대체로 네모난데 가운데에서는 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완전 계획적으로 쫙쫙 바둑판처럼 만든 거예요. 즉, 이 가운데에는 궁성이 있고 이 가운데에는 황제가 다니는 주작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도시 자체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동쪽과 서쪽으로. 근데 이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먹을 것 같은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때문에 시장이 들어설 곳까지도 완전히 마련해줘요. 동시와 서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때 당시에 마련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바둑판처럼 이때 당시에 길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굉장히 짜임새 있고 굉장히 멋져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이때 당시에 당나라의 국제도시였었던 장안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서 당나라의 부강함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은 당나라를 열심히 배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프린트에 바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신라의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경주가 이제 금성이라 불렸었죠. 이 신라 금성의 경우에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도의 모습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발해의 수도에 있었던 이제 상경 용천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본의 수도라 볼 수 있었던 헤이안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도를 짜임새 있게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지역에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도 불편함이 최대한 많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이 시대 때의 이 당나라 사람들의 그 계획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당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로 오게 됩니다. 사신들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들이 많이 건너가죠. 혹시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당나라로 갔었던 유학생 중에서 되게 유명했던 유학생이 있었죠. 바로 우리나라 유교 쪽에서의 나타나는 최초의 성인 중에 한 명이라 불리는 사람, 바로 최치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학문을 배운 다음에 본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신의 재능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미 5, 16구 시대 때에 중국으로 인도의 불교가 전파가 되게 되고 나서, 자, 중국 안에서는요, 불교가 엄청나게 발달을 많이 하게 돼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넘는 종파가 쫙 하고 막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불교가 바로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전파가 된 겁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와 같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불교가 들어온 쪽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많이 건너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불교의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물론 일부는 인도까지 건너가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중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훨씬 더 가깝잖아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 유학생들이 많이 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당나라에 의해서 세상이 완전히 제패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바로 이 상인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나라의 영토는 여러분들 교과서 217페이지 혹은 프린트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이슬람 제국이 있는 곳 서아시아 근처까지도 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날까요? 서아시아 지역에서 발달했었던 대표적인 되게 유명한 국가가 있었었죠.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부흥을 부르짖으면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었던 나라,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 근데 바로 이런 나라들이 믿고 있었던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서 당시에 이 중국으로도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것은 당나라는 이 민족들의 문화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 거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인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당나라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웬만하고 뭔가 이색적이고 그리고 뭔가 아름답고 한다고 한다면 거의 차별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갖춰졌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당나라에서는 각 곳에서, 각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문화들이 한 군데 어울려져 가지고서 전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화들끼리서 충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는 종교까지도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봐지느냐, 조로아스터교까지도 들어왔었었는데, 배화교라고 하죠. 근데 심지어는 크리스트교의 짝퉁이라 볼 수 있었던 경교, 즉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단 쪽에 해당되는 그런 그리스도교가 이 중국에 전파가 되면서 경교로 이제 숭배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불교 사원도 공존했을 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불교, 뭐 크리스토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짬뽕돼 가지고서 만들어진 바로 마니교라고 하는 종파가 이때 당시 들어오고, 심지어는 이슬람교까지 전래가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종교들끼리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당나라 안에서 이런 것들이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근데 진정한 문화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이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당나라의 이런 모습을, 자기네 나라의 휘황찬란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그 외에도 이제 호선무라고 하는 오랑캐 호자를 말하는 건데, 당시에 이 호선무는 서역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그런 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 안에서 춤이 처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유명했었던 중국의 소설책 중에서 되게 유명한 소설책의 주인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요괴가 나오는 것까지도 같이 다루었었던 신비한 그런 형태의 유명한 소설책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서유기라고 하는 그런 소설책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서유기에 바로 삼장법사 있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나오는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스승이라 볼 수 있던 이 삼장법사의 모델이라 볼 수 있는 진짜 바로 이 법사가 당시에 이 당나라 시대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현장법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현장법사는 다른 분은 이제 삼장법사라고도 하는데, 현장법사가 당시에 서역 지역을 건너갑니다. 서역 지역을 건너가서 거기에서 여러 개의 오아시스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설법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인도까지 다시 건너가요.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에서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불교 같은 것을 많이 알려주고 있었던 날란다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불경을 연구를 합니다. 이게 왜 연구를 했냐면, 중국에 전파되었던 그런 그 불경은 사실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온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의 언어로 번역된 것을 중국의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때 당시에 중국에게 전파했던 불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경을 공부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게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었던 그런 불경이다 보니까 불경의 진짜 뜻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좀 애매한 것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번역본에서 찾기는 좀 힘들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삼장 법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인도에 가서 그 불경책을 갖고 와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인도에 건너가서 불경을 갖고 옵니다. 불경을 갖고 오고 그거에 따라서 불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자체적으로 또 하나의 종파를 만들기도 하죠. 이 불경을 갖고 와가지고도 되게 많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의 발달에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때 당시에 이 서역 지역을 가는 과정 중에서 바로 겪었었던 일을 이제 여행문식으로 적었었던 것이죠. 대당 서역기라고 하는 건책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귀족 문화에서는 이 시대 때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에 바로 사실상의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계층급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바로 전한 후반기쯤에 등장했었던 호족이었었죠, 여러분들. 근데 그 호족이 구품중종제를 통해 가지고서 중앙관직에 올라가게 되고 중앙관직을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이제 세습을 하다시피 하게 되면서 바로 귀 쪽으로 성장하게 되죠. 바로 그때 당시에 형성이 됐었던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문벌귀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호족에서 문벌귀족으로 변신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문벌귀족이 위진남부주 시대 때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당나라 시대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이 귀족들은 문벌귀족이다 보니까 공부도 잘했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사실 많았던 거긴 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귀족적인 그런 마인드를 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막 펼쳐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으니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두보라든가 이백이라든가 혹은 이태백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호수에 비친 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술주정뱅이 시인이었었죠. 근데 이제 시에 신선이하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시를 잘 지었었던 이 이백, 그 다음에 백거희 선생 같은 사람이 이 시에서 되게 유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왕유화 같은 분이 이제 산수화로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글씨 쪽에서는 바로 구양순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만의 그런 필체로 유명해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귀족의 그런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나름대로 채워주는 그릇들이 막 등장하게 되죠. 바로 당나라의 도자기가 이제 유명하게 되는데 이 도자기도 그냥 도자기가 아니라 색깔이 칠해져 있는 도자기입니다. 적어도 3가지 색깔 정도에 해당하는 바로 색채가 칠해져 있는 도자기가 유행을 하게 돼요. 이른바 그것이 바로 당삼채라고 합니다. 당삼채. 이것을 이제 본따 가지고 나중에 발해가 이제 발해 삼채라고 하는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오경정의에서는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교경전은 바로 오경이라고 합니다. 5개의 경전이 있어요. 뭐 시경, 서경, 예경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거 시험의 교과서가 바로 뭐냐면은 오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오경의 내용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완전히 결론이 안 나잖아요. 기억납니까? 한나라 때 훈구학이 발달했었다고? 근데 이것을 사실상 확실하게 아예 결정을 짓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유교 경전인 오경의 내용은 정확히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공자의 몇십 대 후손이 이걸 정의를 아예 내려버렸어요. 공자가 오경을 만들었는데 공자의 후손이 이제 정의를 내린 거니까. 이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경의 정의를 딱 내려가지고서 바로 이 글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다 이제 확실하게 정의를 다 내려버린 거예요.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그다음부터 관리가 되기 위해서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경 정리를 정말 달달 외워야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훈구학을 사실상 완성하게 되고 바로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되게 되는 바로 이 오경 정리가 완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오경 정리로서 훈구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적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린트 4페이지에 국제적 문화, 자 국제도시 빈칸에 적겠습니다. 장안, 동그라미 1번 계획도시.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동그라미 2번 바로 여러 나라의 사신과 유학생 및 유학승 빈칸에 적겠습니다. 유학승, 당나라까지 유학 오신 스님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여기서 왕래를 했고, 동그라미 3번 조라서교, 그 다음 빈칸에 적겠습니다. 경교, 크리스토교의 이단 쪽의 일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교 사원 같은 것이 공존했으며 동그라미 4번 마니교와 빈칸 적겠습니다. 이슬람교 이런 것이 전래가 됐고요. 동그라미 5번 중앙아시아의 춤과 그 다음에 음악이 전래되었으니 대표적인 그런 춤이 바로 호선무라고 하는 춤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불교 쪽에서는 승려 누가 인도에 갔다 와서 불경 갖고 오셨나요? 바로 현장 법사가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인도에서 불경을 갖고 오고 밑줄 칩니다. 오른쪽에다가 뭘 적었느냐? 자신의 여행기라 볼 수 있었던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귀족적 문화에서는 동그라미 1번 시가 발달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는 이태백 같은 건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보, 그 다음에 백거이 같은 사람이 유명했고 동그라미 2번 산수화 쪽에서는 왕유 뭐 이런 사람이 유명했고 글씨 쪽에서는 구양순 뭐 이런 사람이 유명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시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당삼채라고 한 도자기가 유행했었다. 교과서 216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오경정이 좀 중요합니다. 오경정의가 편찬됩니다. 훈구학을 집대성하고 과거 시험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3번 일본이 한반도와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고대 국가를 만들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좀 그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그 시대가 좀 뒤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었어요. 먼저 내용을 보면은 한반도와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고대 문화를 발달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신석기 시대는 뭐 우리나라하고 주변인 나라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처음에 잘 시작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되게 유명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생선의 뼈로서 빗살을 만들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밧줄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토기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든 이 토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조몬 토기라고 하고 이런 토기가 발견됐었던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조몬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특히 한반도 쪽과 그 다음에 또 하나 태풍 같은 것을 타고서 이제 대부분 다 죽었겠지만 일부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건너오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때 당시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한반도와 중국 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청동기를 넘어서 철기 시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본에 딱 도착을 해서 봤더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정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정착을 하면서 중국 쪽에서는 중국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사법 같은 것을 일본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중국 쪽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금속을 만드는 문화를 많이 전달하게 해줘요. 청동기 문화를 많이 가르쳐주겠죠. 하지만 이 시대가 이미 철기 시대였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 다음에 신석기 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 다음에 바로 이제 금속 시대 그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넘어가요. 여기 청동기 문화라고 하지만 여기다 플러스 철기도 같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본 전역에 철기가 이제 보급이 되게 되자 일본 전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권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한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각 지역에서 난립을 하고 있다가 뭐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도 등장해요. 여왕이 통치했었던. 하지만 그 나라도 이제 금방 없어지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른바 전국을 완전하게 통일하게 됐었던 왕조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왕조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보이는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이에요. 야마토 정권. 이 야마토 정권은 3세기 말 때쯤에 일본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때 당시에 통일은 할 줄 알았지만은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줄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었죠. 이때 이 일본이 통일을 되는데 그리고 일본이 국가로 발전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줬던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이때 당시에 물심양면으로 일본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일본 정부는 그다지 많이 인정하지 않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일본의 천황과 일본의 그 일본 국왕과 이쪽에서는 바로 이 백제의 그 도움을 굉장히 많이 인정한 추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에서 봤을 때요, 대체로 일본 사람들은
고대 시대 때 있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때 당시에 뽑게 됩니다. 이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정말 엄청난 개혁을 펼쳐나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일본 천황이라 불리는 바로 일본의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당시 백제 계통에 해당된다 볼 수 있었던 일본의 한 귀족 집안과 같이 손을 잡고서 전반적인 대대적인 개혁을 펼쳐 나가게 되는데 이 개혁은 어떤 방식이냐? 이미 중국과 한반도 지역에서는 특히 한반도에서는 중국의 율령을 수용하면서 그 다음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 율령이 발달하게 되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시스템을 수용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적인 요소 일부씩을 조금씩 받아오고 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왕은 원래 선택받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국왕권을 보호해주는 종교가 바로 이 쇼토쿠 태자의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불교를 일본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를 전례해줬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이 불교가 장례가 아니죠. 전례죠, 전례. 자, 불교 전례. 자, 불교가 전례가 돼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효과가 있게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쇼토쿠 태자가 왜 쇼토쿠 태자인 줄 아세요? 왜 이름이 태자에서 머물렀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쇼토쿠 태자는 나중에 가서 바로 이 백제 계통에 해당하는 귀족 세력과 나중에 이제 다툼이 벌어져가지고서 사실상 이제 암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죽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백제 계통에 해당하는 그 귀족 가문을 물리치고서 그리고서 다시 한번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정치 제도가 이제 완성되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다이카게신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개혁입니다. 일본의 역사에서는 개혁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이 시대 때 있었던 다이카게신, 두 번째가 바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자, 일단 다이카게신. 일본의 역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대대적인 개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다이카게신입니다. 7세기 중엽,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삼국통일전쟁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던 그런 시기라 볼 수 있겠죠. 요때쯤에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당나라와 이제 전쟁을 한참 벌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당나라 친해지긴 했었지만 이랬던 그런 시기에 바로 일본은 이제 신라가 더 이상 이제 자기네들을 침공할 수 있는 거리가 없고 당나라도 역시 신라와 손잡고서 일본을 침공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이제 국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때에 국가를 강화하는 방법을 잘 알았던 나라가 당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꾸렸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때문에 개혁은 대체로 본다고 한다면 당나라 시대 때에 시행됐었던 율령제도 있었죠. 뭐 균전제라든가 조용조 제도라든가 삼성육부제 뭐 이런 제도 있었죠. 바로 이런 제도를 거의 그대로 본답니다. 그대로 본때 가지고서 그대로 일본에서 시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좀 더 이제 그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때 가서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런 나라들은 일본을 왜? 라고 불렸었어요. 그랬는데 이때부터 자기네들은 스스로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태양이 뜨는 근본이 되는 곳이다 라는 뜻에서 일본, 태양, 나들자, 본, 근본, 본자, 태양이 근본이 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호칭을 정한 다음에 자기네들의 왕을 바로 천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국가가 굉장히 안정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서 거기에서 중국의 이 당나라의 형태를 본따가지고 헤이조쿄라고 하는 그런 성을 만든 다음에 여기를 수도로 삼아가지고서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체로 당나라의 여기 보다시피 장안성을 모방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율령체제에 입각한 그런 개혁을 실시했으니까 당나라가 근데 이제 계속해서 율령제도가 발달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당나라의 형태의 이제 뭐라고 할까 개혁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면서 국가를 율령 중심으로 이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형벌과 행정법에 입각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잖아요. 제대로 개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견당사, 즉 당나라를 보러 가요. 견, 볼견자, 당나라 당자, 사신사자.
그래가지고 당나라에게 계속해서 사신을 파견해가지고서 율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를 나름대로 발달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외에도 견신라사라든가와 같은 사신을 파견하거나 발해와도 이제 교역을 많이 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나름대로는 조금 좀 활발하게 교육을 하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각 지방에 있었던 그 귀족들이 왕실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점점 그들이 힘이 세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왕실이 귀족을 누르지 않으면 국가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귀족 세력을 계속해서 부딪히게 돼요. 귀족은 누가 눌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저항하는 경우도 많았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실과 귀족의 그런 대립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서 그것의 결과 바로 이제 그 전국이 혼란해지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개혁적인 그런 천황이 한 명 등장하게 돼요. 개혁적인 일본 국왕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헤이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예, 여러분들 그 위치가 어딘지는 프린트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헤이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로 천도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당나라와 같은 건 여러 개 나라들의 그런 개혁의 방식을 본따 가지고서 이 율령제도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 가지고서 율령제도를 조금씩 변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없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일본의 그 국력이 좀 세지게 되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귀족과 외척들이 왕실에게 개입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왕이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서 받아들이게 만든 귀족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귀족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국가가 유지가 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때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나라가 안사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잘 나가던 당나라가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엔 당나라가 망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나라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껴가지고서 그거에 따라서 국가를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당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그걸 따라가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일본에서는 변당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래 당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개혁 같은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바로 일본 고유의 문화를 이제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장했었던 이 헤이안 시대쯤에 등장했었던 대표적인 일본의 문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국풍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국풍문화, 국풍문화 때는 바로 일본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문자를 만듭니다. 가나 문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자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자의 어법은 약간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일본의 어수는 한국어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우리가 한자나 영어를 어려워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때 당시에 한자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은 그 문자를 쓰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고자 일본인들은 이 한자를 나름대로 이제 자기식으로 약간 좀 변형을 해서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 문자예요. 그리고 일본식의 주택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식의 의복들도 역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식 불교가 만들어졌는데 이 일본식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본은 원래 신도라고 하는 자체적인 종교가 있어요. 일본의 그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간신앙 같은 건데 이 민간신앙의 정도가 일본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의 종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근데 이 일본의 그런 신도가 이때 당시에 일본이 수용했었던 불교와 같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일본에서만 나타난 독특한 그런 형태의 불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일본식 불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시대가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귀족들은 점차 국가의 시스템을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장원을 되게 많이 넓혀요. 원래 국가는 백성들에게 바로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따라서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귀족이잖아요.
귀족의 땅에서부터 세금을 걷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의 양이 적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약화가 되게 됐죠. 자,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약화가 되게 되다 보니까 관리들을 국가가 제대로 등용하기가 힘들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저 강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찰한테 전화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게 와가지고서 저 강도 좀 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경찰이 파업하고 있어요. 왜? 국가가 월급을 안 주거든요. 그럼 강도 이제 누가 잡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일본 전역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 귀족들은 적어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장원을 국가 권력도 보호해주도 못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자 안 되겠다 싶은 나머지 자체적으로 바로 사립 무사들, 즉 사병들을 이때 당시에 모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병사 정도는 아니고 그 지역에서 좀 싸움 깨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자신들의 장원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삼았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파수꾼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너무 많아지게 됐고 그 다음에 귀족들은 그 파수꾼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자신들의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그런 무사들은 뒤집어 놓고서 이번에는 이 귀족들을 압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다음번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일본의 중세시대 때의 무신정권이 등장하게 됐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게 됨으로써 바로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귀족과 호족의 장원이 확대가 되게 됐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그 무사가 이걸 빌미로 힘을 키워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3번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에서는 1번 동아시아 문화권. 자, 이 시대 때는 당나라가 바로 동아시아 전역을 전부 다 제패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국들은 당나라가 그렇게 세니까 당나라의 것을 본다면 자국도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당나라의 여러 가지 문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 그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달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즉, 당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기반으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문화가 발달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 때에 완성되었던 그런 문화를 공동 분모로 삼아가지고서 바로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개 국가들은 서로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유성만 너무 따지다 보면은 서로 이제 왼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같이 기억해 주면서 바로 당나라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 각국들의 고유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아시아의 공통 요소라 볼 수 있는 문화는 첫 번째 한자입니다. 즉 적어도 지식인들은 관리가 되려고 한다면 한자를 알아야지 관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국에 적어도 관리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문자로서 서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수준은 됐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한자가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교가 역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 먼 옛날 한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당나라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들은 전부 다 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그리고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당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바로 이 유교에서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서 유교를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 이념으로서 전부 다 수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당나라 때까지 계속해서 이 불교가 되게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불교를 각국들이 동아시아에 있는 각국들이 전부 다 수용을 하게 되는데 불교 자체가 갖고 있었던 왕권을 강화하는 요소 기억나죠 여러분들? 바로 업설, 업사상, 그 다음에 윤회사상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배계층들이 자신의 지위가 정당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만드는 이 불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원래 불교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유교적인 영향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먼 옛날에 있었던 그 법가적인 사상이 같이 짬뽕돼 가지고서 국가를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법령들이 당나라 때 완성이 되니까 이것을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 각국들이 전부 다 수용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은 여기 보이다시피 한자와 유교와 불교와 율령이라고 하는 4대 요소에 입각을 해가지고서 공통점을 같이 갖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지역에서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가야 같은 건 나라가 있었으나 나중에 이 가야가 신라에게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가 그렇게 싸움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바로 어부지리격으로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치면서 한강 유역을 장악한 다음에 신라가 수나라와 당나라와 손잡고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같이 멸망시키죠.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는 발해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한반도 안에서는 이 발해와 그 다음에 통리신라가 서로 서로 대결을 벌이는 이른바 남북국 시대로 전환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베트남 지역의 경우에는 기억날까요? 베트남 북부 지역을 누가 장악했었다고 했었죠, 옛날에? 바로 한무제가 장악을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천년이 안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베트남은 한무제 때 한번 정복당하고 나서 당나라의 바로 불교라든가 신문학 같은 걸 수용을 했고 베트남 출신에 되는 사람으로서 장원급제 해가지고서 높은 간지까지 받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베트남은 독립을 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견수사, 수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견당사, 당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반도에도 사신을 많이 파견합니다. 그래서 각종 문물을 수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3번, 일본의 고대 국가와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다 해서 1번. 자, 고대 국가를 만들다 라고 적혀 있죠? 못합니다. 당연히 만들다로 고쳐주세요. 자, 1번 신석기 시대. 자, 무슨 문화죠? 일본은 조몬 문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조몬 문화는 신석기 시대 바로 간석기 같은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야요이 문화. 야요이 문화에서는 기원전 300년경쯤에 한반도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벼농사와 그 다음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에는 청동기 시대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일본에는 청동기 시대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의 별표 하나. 야마토 정권 동그라미. 자, 3세기 말 때쯤에 바로 이제 일본 전국을 통일했었고 이때 가장 유명했었던 대대적인 개혁가가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쇼토쿠 태자. 이 쇼토쿠 태자가 중심이 되어 밑줄 쫙 칩니다.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문물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불교를 장려하죠. 불교 장려. 자, 불교 장려하고 밑에 있는 다이카 계신이 있었던 그 시대까지 요 시대까지의 이런 문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아스카 문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스카 문화라고도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별표 2개, 다이카 계신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7세기 중엽 적극적인 중국 문물 수용.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율령 등으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됩니다. 거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때에 일본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한 작업이 실시가 되죠. 바로 동그라미 2번. 일본이란 칭호와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천황. 일본 국왕 고유명사의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밑줄 짝 칩니다. 일본 천황의 바로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시대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나라의 헤이조키오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당의 어느 성을 모방했다고 했었죠? 바로 장안성입니다. 당의 장안성 모방. 율령 중심의 개혁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2번 율령 중심의 개혁. 동그라미 3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견당사. 이 견당사를 파견해서 당과 활발한 교육을 했으며 동그라미 4번 신라 및 발해와 활발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실과 귀족이 대립으로 이거 고질적인 병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점차 쇠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바로 자 동그라미 6번 별표 하나 헤이안 시대 들어와서는 동그라미 1번 헤이안쿄 어이입니다. 어이 헤이안쿄라고 하는 교토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고 동그라미 2번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문제는 뭐냐? 잠깐 반짝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이 보여줬었죠. 왕권 약화되면서 귀족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졌었다. 자, 이 시대 때 대표적으로 발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당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당나라를 더 이상 본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표 하나, 국풍문화에서는 당의 쇠퇴로
견당사가 중단됐죠. 자,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일본의 문자 가나. 가나 문자가 초콜릿 아닙니다. 미안해요. 자, 바로 가나 문자가 사용되고 동그라미 2번 일본식 주택과 고유한 복장이 유행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일본식 불교가 발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일본 고유의 종교 민간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민간신앙이 발달됐죠. 바로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 이 신도와 일본의 불교가 같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일본식 불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기에서는 귀족과 지방 세력, 빈칸에 적겠습니다. 호족. 귀족과 지방 세력인 호족의 장원 학대가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장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무사를 고용했었으나 이 무사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귀족과 천황마저도 완전히 압도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활발한 교류 속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다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 밑줄 치겠습니다. 자, 당 문화를 기반 밑줄. 자, 또 밑줄 칩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고유 문화 발전 밑줄짝. 대표적인 4가지 요소 빈칸에 적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이것을 기반 요소로 삼아서 동아시아만의 공통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한 문화권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공통 요소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역시 자, 한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문화 교류의 바탕이 됐고 고유 문자의 토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불교. 왕권 강화에 역할을 했었죠. 업사상이라든가 윤회사상 같은 것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학문과 예술의 발달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교가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했으며 그 네 번째 율령이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집권 체제 정비, 각종 통치기구를 완성하는데 이 율령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별표 하나. 이건 시험 문제 안 낼 겁니다. 여기서는 삼국이 중국과 교류하면서 상호 경쟁을 했다가 바로 삼국 통일 이후에는 신라와 어디가 당나라와 친해졌죠? 바로 발해죠. 발해.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동그라미 4번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는 옛날 누가 베트남 북부를 점령했었죠? 바로 한무제. 한무제 때에 중국에 정복당한 후 중국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당의 불교 및 시문학을 수용했었는데 나중에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5대 10국 시대가 왔을 때 그때 가서야 베트남이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별표 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견수사 그리고 순환을 망한다면 견당사를 파견해가지고서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사신을 파견해서 많은 문물을 수용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린트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리탐구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 도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반도에서 넘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게 문화를 전달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